예, 반갑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조금 오늘 방금 사회자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오늘 실용적 AI 인재 양성과 차세대 AI 연구 인력 양성 방안이라는 주제로 오늘 귀하신 분들을 모셨습니다. 아까 소개는 사회자분께서 간단히 하셨지만 제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바로 옆에 지스트 AI 대학원의 김정원 원장님 나오셨고요. 그 다음에 유니스트 AI 대학원의 노삼혁 원장님, 그리고 포스트 AI 대학원의 서영주 원장님, 그리고 서울대 AI연구원의 장병탁 원장님, 이렇게 전부 바쁘시고 참 모시기 힘든 분들을 오늘 모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애트리 인공지능 연구소를 맡고 있는 이윤근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AI가 요즘에 화두가 되고 있는데, 이 AI를 발전시키는 것은 결국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인재 양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리나라가 사실 이 AI 인력이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좀 약간은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는데, 이런 주제를 가지고 또 각 대학원에서 실제로 인재 양성을 맡고 계시는 어떻게 보면은 최고 경영자분들이시죠. 그분들의 또 고견을 한번 들어보면 어떤 새로운 돌파구가 보이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오늘 이 진행은 간단하게 이제 네 분 패널께서 간단하게 주제 발표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몇 가지 제가 공통 질문들을 좀 드리고 답변을 들어보는 순서로 진행을 하고, 마지막에 이제 시간이 좀 되면 플로어에서 올라오는 그런 질문들 조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유니스트의 아니죠? 포스텍의 서영주 원장님, 제가 헷갈렸습니다. 포스텍의 서영주 원장님부터 발표를 좀 시작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포항공대 인공지능 대학원과 인공지능 연구원을 맡고 있는 서영주입니다. 오늘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 발표 자료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는 제가 인공지능 연구원을 맡고 있으면서 그동안 저희가 했던 교육하고요, 인공지능 대학원을 이제 설립한 다음에 했던 교육에 대해서 좀 저희 경험을 바탕으로 했던 사업과 제가 생각했던 느꼈던 것들을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공지능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고요. 이제 국가 경쟁력에 상당히 중요한 기술이라는 것은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각 대학들이 인공지능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저희 포항공대에서는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라고 좀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드릴 거고요. 많이 지면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인공지능 인재가 엄청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기 소프트웨어 정책 연구소에서 지난 연초에 발표한 저 자료들을 보시면 우리나라의 인재가 엄청나게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도 무척 인력 양성에 신경을 쓰고 계시고요. 그래서 많은 정책을 내고 계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인공지능 대학원 사업이고요. 그래서 저희 포항공대에서는 이 인공지능을 학생들한테 접목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선 학부생들을 위해서는 저희가 전교생들을 1, 2학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었고요. 여기 자료가 나오는데 80% 이상의 학생들이 인공지능의 교육을 받는 것에 상당히 관심이 있고 긍정적인 설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에서는 작년부터 인공지능 과목을 전교생들이 의무적으로 듣게 만들게 하고 있습니다. 코딩만이 아니라 인공지능의 기초 교육을 저희가 강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과목을 들은 다음에 나머지 3학년, 4학년 때 인공지능의 중요한 과목들을 들으면 졸업할 때 졸업장 외에도 수료증을 저희가 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상당히 효과가 있고요. 이건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학부생들한테 자연스럽게 인공지능을 어려운 기술이 아니고 내가 꼭 해야 되는 기술이구나라고 느끼게 해주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가르치고 있는 내용들은 이런 내용이고요. 시간상 건너뛰겠습니다. 두 번째가 인공지능 대학원입니다. 2019년부터 과기정통부가 야심차게 준비한 인공지능 대학원 사업이고요. 여기 계신 모든 대학의 교수님들이 인공지능 대학원과 관계를 원장이시거나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교수님들이죠. 그래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인공지능 핵심 인재, 즉 석박사급 고급 인재를 배출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입니다. 저희 학교에서 제일 중요시하는 것은 교수님 초빙입니다. 당연히 세계적인 학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대학원장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많은 시간을 쏟는 것이 바로 전인교원 학부입니다. 저희가 2019년 시작할 때 11명이었는데 지금 18분이 됐고요. 매년 3분씩 교수님들을 야심차게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 선발할 때 저희는 컴퓨터공학과 학생들만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잠재력이 있는 모든 학생들을 뽑기 위해서 입시 제도를 상당히 오픈했습니다. 알고리즘하고 기본적인 수학 개념들만 테스트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여기 와서 인공지능 기술들을 익혀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 다른 것들이 있는데요. 글로벌 역량 강화가 저희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원 해외 인턴십이라든가 국제 공동 연구를 시행하고 있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대학원의 커리큘럼을 보시면 그냥 코어 쪽만 핵심 과목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 그러니까 컴공과를 마치지 않은 학생들도, 즉 타과 출신들도 수업을 들 수 있도록 기초 과목들이라든가 아니면 창업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창업 과목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산업체와 같이 하는 과목도 저희가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다양하게 다양한 면에서 인공지능을 적용할 수 있는 인재들을 양성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거는 저희 사실 대학의 학위 과정이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가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에 취임하셨을 때 1호 정책이 뭐였냐면 청년들 실업률을 낮추자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한 것이 저희가 청년 취업준비생을 교육하자는 것입니다. 취업률이 낮은데 취업을 하고 싶은데 무기가 없는 그런 학생들을 저희가 받아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무기를 만들어서 두 가지 속기를 잡는 것입니다. 취업률을 높이고, 청년 취업률을 높이고, 또 하나는 부족한 대한민국의 인공지능 인재를 양성하자는 두 가지 취지로 포스코에서 지원한 프로그램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거를 배치마킹해서 경상북도가 지역에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든 휴스타라는 두 개의 프로그램을 저희가 꽤 오랫동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청년 아카데미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은 포스코가 매년 200명의 학생을 뽑는데요. 그 학생들한테 매달 100만 원씩 주고 숙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씩 받으면서 아주 편하게 인공지능 공부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매일 거의 10시부터 6시까지 고3처럼 공부를 하는 집중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해봤는데 엄청나게 보람을 느끼는 프로그램입니다. 아주 좋은 곳에 취업도 했고요. 아니면 좋은 대학원도 진학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시도를 했지만 이게 잘 될까 걱정했지만 잘 진행된 프로그램이고요. 그래서 여기 뒤에 보시면 두 번째가 경상북도가 제공하는 혁신 아카데미. 여기는 학생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게 뭐냐면 지역에는 인재가 별로 없습니다. 사실 이게 참 아쉬운 건데요. 예를 들면 경북대를 나와도 졸업생들이 대구나 경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잘하는 친구들은 수도권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잘하는 친구들을 좀 지역에 남게 만들자는 취지에서 제가 목이 좀
만든 프로그램이고요. 예, 제가 물 좀 먹고 가겠습니다. 시간을 5분에서 10분 동안 하시라고 해서 제가 좀 빨리 하다 보니까 예, 그래서 얘는 경상북도가 지원을 하는데요. 아주 이 프로그램을 마치면 지역에 있는 기업에 취업을 합니다. 역시 이 친구들도 매달 100만 원씩 받고요. 마치면 2달 동안 인턴을 합니다. 지역에 있는 기업에서. 그래서 상당히 좋은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냈던 실적 중에는 뭐 인공지능 시인, 인공지능 화가, 인공지능 작곡가 등등을 첫 해부터 상당히 결과를 냈기 때문에 신문에도 실렸고요. 방송에도 나왔던 실적을 냈습니다. 자, 마지막은요. 저희가 기업체하고도 교육을 했는데요. 2016년부터 제가 돌아다니면서 기업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고급 인재들, 즉 석박사급 인재들을 그냥 기다리시면 없다. 왜냐하면 석박사급들을 교육하려면 적어도 5년, 뭐 석사는 2년이겠지만 꽤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 그걸 기다리다가는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기업체에 계신 인재들을 인공지능 교육을 시키자 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들으면 우리나라에 5대 그룹사가 있는데 그 그룹사에 있는 4곳에서 저희가 교육을 했고요. 역시 한 9주에서 길게도 20여 주 동안 와서 역시 고3처럼 집중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건 대기업을 통해서 했던 거고요. 두 번째 거는 지역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역시 이 중소기업은 돈이 없고요. 열악한 환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건 무료로 했습니다. 대기업체한테는 돈을 충분히 받았고요. 그래서 이 교육을 해봤는데 대기업체에서는 계속 만족스러워서 지금 5년째 계속 연구진들을 보내는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성공적으로 실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 기업에서는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도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커리큘럼을 좀 말씀드렸고요. 예, 이거 참고로 좀 보시고요. 제가 시간을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서. 그래서 여기 A, B, C, D 그룹사 저희가 그동안 2020년까지 400명이 넘는 인력을 양성했다. 그 다음에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 재직자 그동안 한 900명 가까운 사람들을 배출했다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건 좀 써머리인데요. 왼쪽에 학부 인공지능 교육, 그 다음에 인공지능 대학원, 그 다음에 일반 대학원. 그래서 학부 인공지능을 제대로 기초 공부를 시켜서 컴퓨터 쪽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인공지능 대학원으로 진학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학과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일반 대학원으로 진학을 하면 됩니다. 그 기법들을 잘 활용해서 그쪽에 적용을 하게 되면 그쪽 분야에 AI 및 AI 플러스 X 고급 인재가 양성이 될 거고요. 그와 별도로 취준생들을 위한 교육을 시키면 이 친구들은 석박사급 고급 인재는 아니지만 바로 회사에 투입해서 인공지능을 할 수 있는 핵심 인력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면 좋을 것 같고요. 기업체에서는 자신들이 채용하고 있는 고급 인재들을 저희들한테 맡기시면, 대학에 맡기시면 훌륭한 인재로 양성을 시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석박사급 인재들도 기업에 들어갈 거고요. 이런 유기적인 관계를 맺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기업체의 관심도 중요하지만 정부 및 지자체가 이런 것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잘만 만들어 주시면 대한민국에 있는 고급 인재와 핵심 인재들을 잘 육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경험에 의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결론입니다. 그래서 학부생부 때부터 인공지능을 아주 자유롭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인공지능 대학원 같은 고급 인공지능 인재 양성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에서는
그 부족한 인공지능 인력의 재교육에 신경을 쓰면 상당히 효과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취업을 준비하는 그 갓 졸업한 취업생 준비생들은 그 대학에서의 교육으로 아주 훌륭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다. 이게 저희 결론입니다.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서영주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가급적 짧게 발표를 해달라고 요청을 드려서 굉장히 저 때문에 수고를 많이 해주신 것 같은데요. 예, 그 참 내용을 아마 다들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인공지능이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기술 자체가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그런 분야와는 또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레벨의 학습 시스템 그리고 또 정부나 또 지자체, 기업 이런 여러 수요자라고 해야 될까요? 교육의 수요자, 수혜자들을 다 고려하면서 이제 프로그램을 만드는 그런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잘 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서울대의 장병탁 원장님의 발제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AI연구원 원장 장병탁입니다. 저는 발표 자료를 따로 준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서영주 원장님께서 전반적으로 포괄적인 부분을 너무나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 산업체에서 요청하는 그 산업체 인공지능 전문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 서울대학교에서도 사실은 많은 요청이 오고 이래서 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제가 조금 더 중점적으로 여기서 논의해 보면 하는 부분은 산학 협력을 통해서 결국은 학교에서 인력을 기르는데 산업체에서 실용적으로 바로 그 실무에 적용해서 바로 산업화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인재를 어떻게 양성할까입니다. 이런 부분이 사실은 선진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산학 협력이 이렇게 시스템화 돼가지고 학교에서 연구한 그 연구자들이 학생들이 산업체에 가면 비교적 빨리 그 기업의 업무나 이런 산업화에 기여하는데 저희 나라에서는 계속 듣는 얘기가 컴퓨터공학부를 졸업해도 바로 회사에 가가지고 회사 업무에 기여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얘기도 종종 듣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사실이고요. 특히 이제 인공지능 분야 같은 경우가 그럴 수도 있는데 여전히 그러니까 학교에서의 교육 방식하고 기업에서의 산업화에 미스매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은 다행인 게 AI 같은 경우는 그 미스매치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 좋은 사례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상당히 컴플리멘터리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인공지능이 제대로 쓰이려면 데이터도 많아야 되고 좋아야 되고 그다음에 컴퓨팅 파워나 인프라도 좋아야 되고 거기다 AI 기술 알고리즘이 튼튼해야 되고 이 세 가지 박자가 다 맞아떨어져야 학문적으로도 훌륭한 연구 결과가 나오고 그다음에 산업적으로나 이제 비즈니스적으로도 좋은 결실을 맺을 수가 있는데 보면은 회사는 좋은 데이터나 아주 그 가치가 있는 데이터 그다음 보통은 인프라를 잘 갖추고 있고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아직 스타트업이나 좀 작은 회사들은 그런 게 많이 부족한 면도 있지만 그래도 대기업이나 IT 큰 회사들은 상당히 인프라를 잘 갖추고 있습니다. 학교에 비해서. 그거하고 학교는 여전히 기초교육이 그래도 튼튼한 편이고 대신에 이제 산업적인 감각이나 비즈니스 마인드 이런 거를 접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협력을 통해서 서로 배울 수도 있고 상호 보완적인 그래서 저희가 조금 특히 서울대 AI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좀 했고요. 일부 그런 경험을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잠깐 공유하면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앞으로 하면 더 좋을지 한번 논의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한 가지 한 거는
기업체하고 일단은 서로 알아야 됩니다. 교류가 많아야 서로가 그 부족한 게 뭐고 필요한 게 뭐고 그다음에 제공할 수 있는 게 뭔가인데 저희 나라는 아직까지 보통 그 교류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류를 많이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제가 느꼈고요. 그래서 그런 교류를 통해서 교류를 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뭐 예를 들면 기업체하고 얘기를 많이 해서 공동 연구센터 같은 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는 만들어졌고, 그래서 예를 들면 인공지능 공동 연구센터를 서울대 학교에다가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기업체에다가 만들 수도 있습니다. 공간을. 그런 경우 그 공동 연구센터에서는 기업체 연구자들도 오고 학교의 연구자들, 그러니까 대학원생이나 교수님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서로 협력을 하는 이런 체제입니다. 이게 사실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어느 정도 투자를 해야 되니까. 학교도 투자를 해야 되죠. 공간을 학교가 제공하고 예를 들면 연구비 같은 건 기업이 제공한다든지 하면은 대신에 기업은 그 기업이 하고자 하는 연구를 해갈 수가 있고 이게 잘 되면은 아주 좋은 모델인 것 같고요. 최근에 그런 분야로 무슨 거대 AI, 초거대 AI 기술 같은 경우는 이런 그 협력 모델을 통해서 아마 상당히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사실은 기업체에 계신 분들이 학교에 와서 강의도 개설하는 겁니다. 저희가 이런 시도도 해봤는데 기업체에 있는 훌륭한 데이터와 인프라까지 공유를 하면서 대학원생들이나 심지어는 학부 과목 같은 경우를 기업체에서 가르치시면 상당히 학교 교수님들이 보통은 기업체 경험이 없으신 분이 많은데 그런 교수님들한테 배울 수 없는 또 다른 면을 학생들이 배울 수가 있고 그런 면에서 이렇게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나중에 기업에 갔을 때 좀 더 빨리 적응하고 기업의 문제에 대한 감각이 생기고 이런 거를 이미 학교에서부터 교육을 받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게 한 가지 반대 방향이고요. 또 반대 방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학생들이 학위 과정 중에 기업에 가서 인턴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저희가 보냈고 방학 동안에 기업에 가서 인턴을 통해서 기업체 문제를 풀어보는 이런 모델은 사실은 지금 실리콘밸리 같은 데서는 구글, 페이스북, 뭐 이런 아마존 이런 데가 일찍 이런 모델을 성공적으로 취해가지고 아주 빠른 시간 안에 대학원생들이 논문도 같이 쓰고 기업에 있는 훌륭한 인프라하고 데이터나 이런 거를 이용해서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이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인턴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사실은 비교적 잘 동작하는 것 중에 하나고 기업들이 그거를 보통은 또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한 명 직원을 지금 구하려고 해도 고급 인력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사실은 대학원생 이제 석박사생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고급 인력이 될 수 있는데 바로 기업의 문제를 가서 같이 풀어보면서 기여도 하고 그 다음에 교육적으로도 그런 감각을 가지고 기초교육이나 이론교육 기술을 개발하기 때문에 나중에 더 훌륭한 연구자나 기술자나 엔지니어로 성장할 수 있게 교육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마 다른 학교에서도 사실 요즘 인턴 제도는 잘 활용을 하시고 계신 것 같고요. 국내 기업들이 많이 적극적으로 합니다. 다만 이게 아직은 스타트업이나 이런 데까지 확대되기는 좀 어려운 게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코어 AI 기술을 연구하는 연구자들 수가 적다가 보니까 보통은 인턴 지원 같은 거를 어느 정도 해줄 수 있는 기업들이 보통은 좀 더 좋은 인턴들을 데려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 부분이 이제 확대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최근에 이제 아까 AI 대학원도 있지만 또 AI 혁신 허브라는 게 또 생겨가지고 좀 더 포괄적으로 전국에 있는 학교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좀 더 활용한다면은 지역 균형 발전이나 이런 각 지역에서 지방자치제 안에서도 이런 것들이 잘 동작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저희가 실험하고 있는 거라면 아직은 완전 결정은 아닌데 사실은 저희 나라 제도가 특히 학교 규정이나 특히 그 국립대나 공립대 같은 경우 규정이 상당히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교수들이 사실은 기업에 가서 근무를 합니다. 보수도 상당히 받고 특히 AI 분야에서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제도적으로 이게 불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지금 이제 그게 저희가 좀 시도하는 건데 예를 들면 교수님들이 일부 시간을 기업에 가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겸임을 허용하는 제도고요. 이건 제도가 규정이 좀 바뀌어야 되는데 원칙적으로는 지금 어느 정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일어나기가 좀 아직은 고민을 하는 부분이 많은데 왜냐하면 잘못하면은 학교 교육 자체가 너무 흔들릴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들이 일부 있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마 일부는 시도가 다른 학교에서도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렇게 된다면은 일단 학교에 계신 교수님들이 학교에서만 교육하거나 기술을 개발하는 게 아니고 기업에 가서도 같이 공유해가지고 기술을 같이 개발하기도 하고 교육도 하고 심지어는 이제 대학원생들하고 같이 기업의 연구자들하고 협력하는 아까 마치 공동 연구 센터까지는 아니지만 공동 연구실 같은 거를 운영하는 형태로 돼서 저절로 물 흐르듯이 학교의 기술하고 인력이 기업체 그 비즈니스나 프로덕트나 아니면 산업적인 그거로 흐를 수 있는 이런 모델들이 앞으로 좀 시도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근데 상당한 아마 좀 변화가 필요하기는 한 것 같고요. 뭐 이런 것들이 최근에 조금 시도되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뭐 그냥 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많은 좋은 얘기를 하실 걸로 기대합니다. 예, 장민태 원장님 잘 들었습니다. 주로 이제 그 어떻게 하면 산학 협력을 잘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실용적인 AI 이제 육성 관련해서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고 또 많은 또 실천을 해보셔서 거기에 대한 경험을 공유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지스테 김정원 원장님 발제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광저학기술원 인공지능대학원 김정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타이틀은 뭐죠? 자료화면 나오겠지만 꿈꾸는 아이라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기서 이제 꿈꾸는 아이라는 게 AI를 갖다가 저희가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는 AI를 발음을 해야 되는데 제가 갖고 있는 센스에서는 아이라고 생각하면서 한번 키워보자. AI 기술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많이 화두가 됐지만 사실 기술의 어떤 성숙도를 보면 AI 기술은 아직은 어린아이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결국 어떻게 좀 성장하고 이 성장하는 아이를 어떻게 성장시키고 그걸 갖다가 할 수 있는 결국은 성숙하게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걸 누가 먼저 해내느냐, 전 세계적으로 경쟁을 한다.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고요. 그러려면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면은 그런 일이 잘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빨리 촉진될 수 있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생각할 때 첫 번째로는 저희가 하고 있는 거나 어떤 거냐면 어떤 부분이 필요하냐면 지금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변화입니다. AI라는 게 지금 결국 뭐죠? 변화를 이끄는 부분에서는 원동력이 된다. AI가 지금 왜 관심을 갖느냐? 모든 변화라는 것 중에서 저희가 얘기하는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디지털 세상의 측면에서 오는 변화를 AI 기술이 갖고 있는 원동력이다. 저희가 이제 디지털 전환이란 단어가 많이 쓰이는데 이 디지털 전환이라는 단어는 뭐죠? 전체적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냥 변화가 아니라 아주 큰 변화, 결국 뭐죠? 뒤집어지는 수준의 변화. 근데 그런 큰 변화에 대해서 AI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나중에 저희한테 다가올 것이냐, 그렇죠? 어떤 생각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저희가 어떤 사람을 키워야 되느냐, 그럼 어떤 준비를 하면 더 그런 사람들이 많이 키워질 것이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결국 어떤 모습의 변화가 저희한테 올 거라는 걸 좀 상상을 더 할 수 있으면 더 많은 적합한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게 저희가 뭐 산업혁명 시대에 몇 번의 1차, 2차, 3차 뭐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데 변화의 도중에서는 사실은 변화를 알기 어렵습니다. 변화가 어떻게 끝날지. 저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떤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변화임에 틀림없고 이 큰 변화의 시작이 AI와 같이 어떤 연결을 가지고 간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근데 그런 변에서 실제적인 변화를 갖다가 AI라는 건 기술입니다. 기술이 사람을 바로 터치하는 것보다는 환경을 먼저 변화시키고 환경 속에서 AI 기술에 저희가 노출되고 그걸 갖다가 활용이 할 수 있게 되는 이제 그런 식의 변화를 가지고 온다면 환경적인 변화도 필요한 거다. 이렇게 제가 보고 있고요. 환경적인 변화를 조금 기술적인 단어로 쓰면은 어떤 환경이 어떤 인프라를 가지고 있고 인프라에서 그러니까 자원을 가지고 있고 자원에 대해서 어떤 도구들이 플랫폼으로 적용이 되고 그것들이 다양한 어떤 변화의 어떤 서비스로 연결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갔으면 좋겠고요. 그럼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거는 지금 디지털 전환이라는 큰 변화가 AI의 지금 영향이라는 기술에 대해서 영향을 주고 있고 그러면 어떤 변화? 이제 변화를 하는 모습을 갖다가 AI 융합이라는 단어 저희가 많이 쓰고 있지만 AI라는 부분이 다양한 분야에 융합적으로 적용돼서 변화를 끌어올 것이다. 네, 좋습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AI 인재라는 거는 AI 기술을 잘 이해하는 사람, 그다음에 어떤 도메인의 나리지를 갖고 AI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AI 원천, AI 융합 이렇게 뭐 나누고도 있고요. 좀 핵심적으로 보면 AI하고 어떤 도메인의 나리지 있는 사람들이 합쳐지고 결국은 그 사람들이 그죠 협업할 수 있는 아니면 계속 교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내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기술적인 의미에서 보면 AI라는 결국 뭐죠? 데이터를 가지고 컴퓨터가 학습을 해내서 그것들에 대한 어떤 서비스로 연결시키는 저희가 DNA라는 얘기를 많이 씁니다. 데이터가 있고 AI가 있고 그걸 갖다가 이 네트워킹을 통해서 연결시켜주는 결국은 뭐죠? 어떤 도메인 나리지 있는 어떤 사람들하고 어떤 지역이나 공간 그것들을 AI랑 엮여주는 또 환경을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뭐죠? 인프라를 환경을 갖춰주는 부분이 있고 환경 속에서 사람들이 빨리 이 AI를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게 지금 쓸모가 있는 AI구나라는 걸 느껴서 키워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런 입장에서 그럼 환경 입장에서는 DNA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데 데이터가 있고 네트워크 있고 AI가 있고요. 근데 조금 다른 얘기를 좀 더 보태면 환경에서는 데이터가 있고 AI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데이터하고 AI는 어디에 존재하느냐? 사실은 클라우드라고 하는 어떤 인프라상이 존재해야 되고요. 데이터하고 AI를 믿을 수 있게 만드는 부분에서 지금 요즘 얘기하고 있는 블록체인 같은 것들로 연결돼야 된다. 결국은 ABCD가 융화되어 있는 환경이고 그 환경 속에서 AI를 갖다가 가치를 뽑아낼 수 있는 환경 뭐죠? 가치를 뽑아낼 수 있는 어떤 여건이 완성이 된다. 이런 입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가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환경의 모습은 실제적으로 뭐냐? 그 환경을 이해하고 그 환경을 가지고 AI 기술을 뭐죠? 마음대로 가지고 놀 수 있는 그런 인재, 꿈꾸는 아이 같은 인재를 만들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의 로직이고요. 그래도 그 환경의 모습을 좀 이해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세상에 널려 있는 모든 컴퓨터들은 결국은 저희가 하는 어떤 의지에 따라 가지고 마음대로 조정될 수 있는 거고 그 마음대로 조정될 수 있는 게 너는 이것 좀 해줘, 너는 이것 좀 해줘, 이런 데이터는 여기서 이렇게 모여줘, 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 하시는 그런 식의 환경을 점점 만들어주면 AI가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뭐죠? 꽃피고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런 부분에서 키 컨셉을 보면 AI를 하려면 어떤 바탕을 만들어야 되느냐? 세상에 어떤 인프라가 요즘 얘기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디지털 SOC가 그걸 갖다가 커버를 해줄 수 있을까? 사회 간접 자본의 디지털 버전 아니면 사이버 버전이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그런 환경이 있으면 그 환경에다가 내가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걸 갖다 적용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적용하고 싶은데 이것저것 내가 하면은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그걸 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하는 뭐죠? 저희가 말하면은 저희가 음식을 차릴 때 주방이 있고 재료가 다 있는 것들이 마저 갖춰져 있고 도구가 있습니다. 모든 게 채워져 있는 거죠. 저는 먼저 레시피만 잘 들어가 가지고 열심히 하면은 만들어지는 거죠. 그걸 저는 이제 공통 플랫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어떤 자원들이 전체적으로 AI를 펼칠 수 있게 준비가 되고 그거에서 공통 플랫폼을 올려놓을 수 있으면 AI라는 게 펼쳐져 나갈 것이다. 그러면
근데 그런 사람이 아직 없고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서 이게 그런 가장 좋은 모습이다, 레퍼런스다 이런 것들을 해서 그걸 퍼뜨리면서 AI를 할 수 있는 인재를 키워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고 그거에 관련돼서 광주과학원에서 하고 있는 일들은 그런 흐름을 좀 타고 있습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꿈꾸는 아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그다음에 저희도 이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AI 관련된 굉장히 많은 요구들이 오고 협력이 요청이 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은 어떻게 하면 AI에 대한 어떤 창업을 갖다가 잘 지원해 줄 수 있을까? 당연히 교육을 해야 되죠. 교육을 하는데 수준 높은 그러니까 AI 인력에선 피라미드가 있는 거잖아요. 아까도 계속 여러 가지 보면은 저변 고등학교부터 대학교 그다음에 대학원 아니면 사회 가서 재교육 이런 어떤 피라미드의 구조가 있을 때 일단 이 저변을 확대하는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AI에 관심을 갖고 내가 AI라는 걸 갖다가 친밀하게 느끼고 이걸 다룰 수 있는 수준을 만드는 그런 접근이 필요하고 내가 다룰 수 있는데 이런 아이디어를 접목하면 좋지 그게 창업이다 이렇게 생각할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작년에는 이제 그런 어떤 시범적인 어떻게 가르치면 어떤 AI를 누가 잘하나 이런 식으로 경진하는 개념을 많이 추구를 했다면 조금 금년에는 모델이 좀 바뀌어서 그래도 AI를 다루려고 하는데 여기저기서 공부하고 아이디어를 하는 사람들 많아졌어요. AI를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인터넷에 가면은 많은 동영상이 제공돼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그걸 느끼고 하는 거는 아직은 책으로 공부하는 느낌이 너무 강하다. 책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느끼면서 공부가 되게 만들려면 좀 더 제대로 놀 수 있는 놀이터를 실제적으로 자기가 가서 체험을 할 수 있는 놀이터를 만들어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런 관련해서 저희가 K-디지털 플랫폼이라는 사업을 광주과학원이 금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좀 더 환경을 만들어주고 이 환경에 찾아오면 실제로 아이디어를 공부한 거를 실증해 보면서 공부하는 이런 스타일이 좀 더 애드된 부분이죠.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환경을 굉장히 많이 말씀드리고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 저희가 실증형 AI 인재 회사에 가면 바로 일을 할 수 있는 인재를 만들려면 실제적인 거에 미니 스케일을 정말 한 번은 해봐야 된다. 아이디어를 회사에 가서 준비된 거에다 몇 군데 애드해서 해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고요. 그렇게 하지 못할 때는 내가 같이 노는 주변에 있는 놀이터, 같이 성장하는 사람들하고 눈높이를 맞추면서 재밌게 놀아보는 거죠. 그게 결국 어떤 창의력의 어떤 기본적인 환경이 나온다. 이 환경은 만들어줘야 된다. 만들어주려면 다양한 AI를 할 수 있는 컴퓨터니 시설이나 어떤 공간에다가 그 환경을 만들어주면 어떨까 이런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접근들이 결국 어떤 한 건물 하나에서 좀 더 넘어갈 저희가 스마트 시티, AI가 가능한 스마트 시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리빙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 AI를 내가 실제로 가서 가르치는 단계에서는 실제로 가서 적용하기 전에 제대로 한번 놀아보는 거죠. 제대로 부담 없이 놀아보는 자유롭게 놀아보는 환경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보고 그것들을 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AI 대학원에 대한 입장에서는 저희가 교육도 해야 되고 학생들이 공부도 수업도 들어서 교육도 받아야 되고 저희가 연구도 해야 되고 또 창업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키워야 된다는 입장에서 보면 그런 놀이터는 대학원 전문적인 고급 인재도 필요한 놀이터고요. 아니면 그 놀이터의 수준이나 놀이기구가 좀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까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단계를 쭉 탈 수 있게 하는 하이라키를 가지고 차근차근 더 난이도가 높은 놀이기구를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 그게 어떤 지역의 어떤 거점이 돼서 계속 이렇게 여기저기서 계속 자라나는 이런 모습이 한국에서 지금 꿈꾸는 아이 개념의 어떤 AI 인재 양성이 일어나는 판 이런 것들이 되면 어떨까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김정원 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아주 정감 있는 키워드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꿈꾸는 아이.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키워드가 이제 플랫폼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고요. 이 AI가 단순히 알고리즘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 도메인 날리지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 그리고 이런 걸 실행할 수 있는 컴퓨팅 이런 것들이 다 모여서 어떤 플랫폼 형태로 제공이 될 때 이제 꿈꾸는 아이처럼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장이 마련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그 다음에 발제를 해주실
노삼혁 원장님 주제하고도 약간 연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노삼혁 원장님 주제 발표해 주시죠. 예, 반갑습니다. 이런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시고 이렇게 발제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에 세 원장님들께서 이미 뭐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고 저희 유니스트 울산과학기술원도 그러한 사업들을 이제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좀 발제를 해보려고 합니다. 발표 자료를 올려주실까요? 예. 뭐 제목은 그 인공지능의 조연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Supporting Actor, 주연 말고 조연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분들 뭐 요새 TV에서 워낙 많이 보시니까 이제 익숙한 얼굴들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행히도 저는 이제 이분들의 이름을 하나도 몰라요. 저 사람들 자주 나오는 분이지라는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이분들은 조연들이에요, 사실은. 근데 요 보이는 이제 그림의 분들은 많이 아실 겁니다. 저도 아는 이름들이 있어요, 저기에. 그렇죠? 그래서 이 주인공들, 주연들을 들의 역할을 잘 보조해주는,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를 감칠맛나게 하고 주연이 빛나게 하는 것이 조연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많이들 공감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인공지능의 주연은 뭐죠? 주연? 요새 워낙 뭐 인공지능이 화두가 되다 보니까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들을 하고 그런 것들을 꿈꾸는 지금 세상입니다. 그래서 뭐 자율주행 자동차, 저도 지금 차를 10년 넘게 타고 있는데 자율주행 차가 나오면 살라고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잘 못 살 것 같아요. 근데 그다음에 뭐 이런 로봇 것들을 기대하고 있고 뭐 얼굴 인식 같은 건 너무나 뭐 잘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뭐 언급되는 스마트 팩토리 또 AI 기반의 헬스케어 이런 것들이 우리 일반 사람들이 또는 우리 있는 사람들도 우리 뭐 지식을 공부하는 사람들도 꿈꾸는 이러한 세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실내로 예를 들어서 이러한 그림에 보면은 거기 뭐 4.9% 이렇게 돼 있는 선에 빨간 줄로 휴먼 사람으로 돼 있죠. 이런 자료는 우리 카이스트 신진우 교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제가 활용하고 있다는 걸 미리 말씀드립니다. 제 자료는 아니고요. 다 영어로 돼 있어서 죄송합니다만은 이 그림은 결국은 뭘 말해주고 있냐면은 2016년이죠. 16년 전에 이미 컴퓨터 인공지능을 기반해서 얼굴 인식을 하고 뭐 얼굴 인식뿐만 아니라 물건을 알아내고 하는 것들을 사람보다 훨씬 잘하더라는 겁니다. 이미 뭐 지나갔죠, 어떻게 보면은. 이런 그림들도 이제 보시다시피 이 그림 왼쪽에 2014년도에 기계가 만든 그림인데 2018년도에 이 역시 기계가 만든 그림입니다. 근데 보면은 정말 사람 같죠. 이게 너무 잘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 와, 정말 잘한다. 보시는 이 그림들 다 가짜입니다. 기계가 다 만든 거예요. 근데 너무 생생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다 이제 감동을 받고 있어요, 사실은.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요 오른쪽 이제 상단에 있는 것이 이제 뭐 GPT-3라는 게 있습니다. 작년에 굉장히 화두가 됐었습니다. 이거는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이 GPT-3라는 뭘 잘하냐면 이게 언어 이게 뭐라고 그러지? 대화하고 이런 이해하고 하는 것들을 너무 잘하는 모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사람과 사람의 수준이다. 어떤 사람들은 겁난다라고 표현까지 써가면서 너무 잘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됐으면 이제 끝난 거야. 그리고 주인공들 이제 빛나는 주인공들이 있고 이제 AI는 모든 걸 성취한 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해결됐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밑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상하다. 이게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뭐 자세한 얘기는 제가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GPT-3 같은 거를 보시면은 이거를 교육하기 위해서 우리 전문용어 트레이닝이라는 말을 하는데 트레이닝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냐? 한 번 트레이닝 하기 위해서 대략 계산하니까 한 110억 원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어유, 한 번 트레이닝. 근데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새로운 데이터가 오면 또 트레이닝 시켜야 되고 막 그러는데 한 번 트레이닝 시키기 위해서 110억 원. 대략 계산입니다. 그렇죠? 상당히 큰 돈이죠. 우리 인공지능대학원 1년에 받는 돈이 20억이에요. 그죠? 근데 110억 원 갖고 트레이닝을 해야 된다. 이 조그만 그림을 뭐 자세히는 안 보이겠습니다만은 저희가 우리나라가 이제 알파고 때문에 굉장히 AI 붐을 타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발전한, 뭐 많이 발전한 거죠 사실. 그 알파고 제로라는 게 있어요. 거기 뭐 보시면. 근데 이 제로를 트레이닝하기 위해서 그 왼쪽에 이제 빨간 줄로 이게 빨간 박스에 있는 게 1페타플롭스 컴퓨터로 50일 동안 실행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어떤 개념인지 잘 모르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1페타플롭스가 뭔지 뭐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그게 어느 정도냐면은 이 오른쪽 파란색 박스에 보시면은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슈퍼컴퓨터가 2대가 있습니다. 누리라는 거와 말이라는 게 있는데 걔네들이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이 2.4 페타플롭스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알파고 제로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트레이닝하기 위해서 그 슈퍼컴퓨터 한 대를 20일 동안 돌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슈퍼컴퓨터 한 대를. 그죠?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죠? 엄청난 자원을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앞에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인공지능이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3가지 축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 알고리즘적인 면,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인공지능 코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에 엄청난 우리가 돈을 투자하고 있고 인력 양성을 지금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이제 데이터는 뭐 어떻게 구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근데 또 하나의 축은 자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컴퓨팅 자원을 어떻게 구축하며 그것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이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돈으로 때운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에서 사오는 겁니다. 이거 다. 그죠? 모 회사에서 그걸 다 사와가지고 사실은 이 조연들이 제가 저는 이제 사실 시스템을 전공한 사람 입장에서 AI를 이제 접근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그냥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이러한 그냥 물건만 사오면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과거에 혹시 컴퓨터 공부 좀 이제 기본적인 거 배우신 분들은 옛날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거기 CPU가 있고요, 메모리가 있고 하드디스크 있어요. 그럼 끝이에요 컴퓨터가. 근데 지금 컴퓨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컴퓨터 갖고 인공지능 못 돌립니다. 그죠? 지금 컴퓨터들은 엄청납니다. 저기 보이시는 데이터 센터 있잖아요. 저렇게 큰 도시 하나가 컴퓨터예요 이제는. 그런 컴퓨터를 구축해야지 저희가 도전이 되고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거는 다 그냥 사오면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죠? 이 사오는 것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근데 거기다 더 중요한 거는 그런 하드웨어를 구축한 다음에 소프트웨어적으로 어떻게 그걸 잘 활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프라스트럭처 소프트웨어라는 표현을 제가 썼는데 이 인프라스트럭처 소프트웨어를 잘 구축하는 것, 거기에 뭐 우리 잘 아시다시피 뭐 텐서플로우니 카페니 이러한 소프트웨어 AI 프레임워크들이 있어야지만 인공지능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투자는 너무 미약하더라. 이러한 대부분의 100%, 뭐 거의 100%예요. 하드웨어는 100%. 우리나라에도 뭐 물론 드램 만들죠, 뭐 플래시 만들죠, 뭐 그렇지만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잘 구축 못합니다. 그래서 겨우 쫓아가는 수준에 있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계속 해외에 의존할 것이냐, 굉장히 좀 상황이 안 좋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시스템을 돌릴 수 있는 자, 관리할 수 있는 자, 운영할 수 있는 자, 선진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자들을 우리가 키우기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돈으로 떼어서 일단 사가지고 쓰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새로운 테크놀로지들을, 새로운 기술들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개발자들이 이제 양성돼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너무나 취약합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 시스템 소프트웨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이게 결국 조연들인데 이 조연들 없이는 인공지능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일단은 뭐 문제들을 해결하고 하겠지만 그런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노선영 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인공지능 하면은 우리가 뭐 알파고라든지 무슨 자율주행차, 뭐 테슬라 이렇게 그 슈퍼스타들만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방금 노선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테슬라만 보더라도 우리가 자율주행차 카메라 달려서 어떤 사람이 운전하는 것 같은 것을 수행하는 인공지능만 신경을 쓰지, 그것을 구성하기 위한 FSD라는 어떤 하드웨어, 그 위에 올라가는 소프트웨어, 그리고 슈퍼컴퓨팅 시스템인 도조 시스템, 그 다음에 OTA라고 해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가 되는 그런 시스템,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신경을 잘 쓰지 않는데요. 인공지능보다 더 중요한 게 인공지능 서비스를 구축하는 인프라 시스템입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가 그쪽에 이제 간과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 이런 쪽을 강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네 분 연사님들의 주제 발표는 다 들었고 시간이 굉장히 많이 갔어요. 그래서 일단 몇 가지 제가 공통 질문들 한두 가지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뭐 정부 차원에서도 AI 인력 양성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지금 여기 나와 계시는 인공지능 대학원 원장님들께서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정부, 학교, 기업체 이 세 가지 주체가 좀 서로 협력이 잘 되고 손발이 맞아야지 좋은 인력들이 양성되고 또 흡수되고 활용되고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주체가 각각 어떤 역할로서 인재 양성에 기여를 해야 될지,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사회를 볼 때, 우리나라 교육 체계를 볼 때 어떤 점들이 좀 개선됐으면 좋을지, 이런 부분들을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제 바로 옆에 계시는 김정은 원장님부터 말씀을 좀 해주시죠. 지금 방금 주어진 질문이 저런 것 같습니다. 산학 관연, 저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어떻게 하면은 AI 부분의 산학 관연 협업을 끌어내서 할 것이냐. 광주에서 진행되고 있는 현재 AI 모델을 제가 좀 말씀을 드려요. 제가 광주에서는 인공지능 산업융합 집적단지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부가 5년 동안 한 4천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는 큰 국가적인 사업이고요. 그 입장에서 보면은 기본적으로 지자체, 광주시, 그 다음에 관이 되는 거죠. 관은 확실하게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다음 산학이 이제 거기에 연결이 되고 있고 산학연이 연결되는데, 이제 모든 부분에서 사실 모두가 이 시대에 모여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직은 어떻게 하면 모일 수 있는지 그걸 찾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AI를 하기 위해서는 해야 준비해야 될 게 많은데, 아까 말했던 인프라, 이 집적단지에서 데이터 센터 빌드하고 있습니다. 건물도 지어야 되고 데이터 센터 지어야 되고 컴퓨터도 넣어야 되고, 부분적으로 저희 하는 클라우드 사업자랑 같이 해서 진행되고 있고요. 분명히 산업체하고 관이 연결되는 모델이 생기고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씩 여기저기 둘이 만나고 셋이 만나고 하는 것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아직은 얘를 어떻게 해서 한 번에 쭉 밀어나가는 아직은 시행착오들이 다양하게 벌어지고 있고요. 그것들이 조금 더 안정의 시간을 가지면 될 것 같은데, 작년에 제가 보는 상황하고 금년에 보는 상황 보면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어떤 이 산학관이나 다양한 컨소시엄들의 형태가 나타나고 이니셔티브도 나타나서 여러 가지 조직적인 플레이를 하기 시작했다. 이것들이 이제 지속된다면 조금씩 가닥을 잡으면서 자리를 잡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더 말씀하실?
계시나요? 예, 저는 울산과학기술원에 있습니다. 울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 산업권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개인적으로. 근데 우리가 산 생각을 하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대기업 많이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울산에 있는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은 중소기업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들은 어떤 기술적인 축적을 할 기회가 별로 없죠. 사실 대기업들은 자체적으로 그런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게 현실인데 중소기업들은 그런 것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사실 저희 같이 인공지능 대학원에서 그분들을 이제 뭐 교육하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어려움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울산에서는 상당히 다행스럽게도 작년에 저희가 인공지능 이노베이션 파크라고 혁신 파크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부에서 다행히 그 중소기업을 교육할 수 있는 이제 지원을 해줘서 저희가 울산 지역의 중소기업들을 교육할 수 있는 기회가 그 자원이 마련돼서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관에서는 뭐 대기업들은 자기가 자체적으로 나갈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관에서는 이러한 중소기업 열악한 환경에 있는 중소기업들을 교육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더욱더 탄탄한 재정을 지원해 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우리 학교 입장에서 보면은 교수님들이 사실 교육을 하지만 교육을 연구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교육을 하다 보면은 이제 연구에 이제 치중을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뭐 이거는 이제 모두의 괴로움입니다. 사실 인재들이 이렇게 풍성하지 못함으로 해서 현재 교원들은 연구 부담과 교육 부담을 다 안아야 된다는 그런 부담이 있지만 하여튼 장기적으로는 그것도 이제 해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당장에는 좀 어렵겠지만 어쨌든 관 입장에서는 그러한 중소기업들을 중심으로 좀 적극적인 지원을 좀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아까 제가 발표 자리에도 보셨지만 그 정부하고도 기업 지자체하고도 그다음에 기업과도 많은 관계를 협력을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미국이나 뭐 그 중국 인공지능 선진국하고 비교해서 상당히 떨어져 있고 아까 인재도 엄청나게 적다는 것을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인재보다 지금 배출이 적은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시면 지금 선진국이 저렇게 앞서갔는데 저희가 지금 물불 가릴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정부하고 기업이라든가 대학이 사실은 이렇게 잘 박자가 잘 맞는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정부가 인공지능 인력이 필요하다고 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은 너무나 고문적인 것이긴 한데 현실을 좀 제대로 파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아까 우리 노 원장님께서 중소기업 말씀하셨는데 제가 중소기업 교육하면서 느끼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교육을 무료로 교육을 시켜도 올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 일을 해야 되는 잡이 있기 때문에 아예 교육을 받으러 오지를 못하고 회사에서는 보내지를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회사에 데이터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인공지능을 저희가 바로 도와드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우리나라 제일 중요한 중소기업을 살리고 싶다면 다른 것보다는 그 IoT 스마트 팩토리를 즉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환경을 좀 도와주시는 게 맞고요. 그건 정부하고 지자체가 같이 좀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공지능 인력들을 엄청 부족한데 그 대학생들 전공과 상관없이 인공지능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정부에서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저희가 했던 것은 포항공대 학생들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전국에 있는 학생들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인공지능을 해봤는데요. 그 신문에 보시면 삼성전자에서 하는 거와 저희가 하는 게 딱 두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삼성전자는 소프트웨어 쪽을 하고 있고 저희는 인공지능 쪽에 맞춰서 하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여기서 마치고 갈 때 국가의 기업에 그 가서 그들의 역할이 되게 잘 하고 있는 것을 피드백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양적으로 또 질적으로 인재를 제대로 양성하기 위해서는 대학과 기업 그다음에 정부가 서로 좀 의견을 나누고 실제 어떤 것이 부족한지에 대한 것들을
좀 협력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정말로 우리가 좀 떨어져 있는 인공지능 그 기술력, 인재, 수, 양, 그 질 다 높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기업은 아까도 우리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신경 쓰지 않아도 대기업은 알아서 투자를 하고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좀 그 정부에서 중소기업과 그다음에 청년들을 제대로 효과적으로 교육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그동안 많이 했습니다. 예, 혹시 장배석 교수님. 뭐 조금만 더 말씀드린다면 사실은 뭔가 저희가 산학연에 아니면 특히 결국은 학교에서 인력을 양성하고 또 대학원에서는 연구를 통해서 많은 교육을 하지만 결국은 특히 공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 기술의 꽃은 기업에서 피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AI로 우리나라가 지금 많은 투자를 하는데 AI로 성공한 큰 뭐 유니콘도 얘기하고 뭐 많이들 얘기한 이런 회사들이 결국은 생겨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데가 생겨서 그 다음에 저희가 그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을 많이 가지고 있는 편인데 그런 회사들이 나중에 그 AI 기술을 바로 접목할 수 있게 M&A도 할 수 있는 이런 회사들이 많이 나타나야 때가 됐을 때 더 앞장서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보면은 그게 선순환 구조가 아니고 악순환에 빠져 있는 것 같거든요. 뭐냐면은 예를 들면 모 글로벌 기업이 M&A를 하는데 보면 다 외국에서만 합니다. 국내에서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왜 안 하냐고 여러 가지 제도, 그러니까 정부는 이런 제도 규제를 풀어줘야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아마 국내에서 인수할 기업이 없는 것도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타트업이나 이런 데가 아직 우리가 기술이 약하기 때문에 이제서야 막 일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인수를 하고 싶어도 사실 인수할 기업이 없다고 얘기해도 틀린 말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또 그게 악순환이니까 새로운 스타트업은 기술 중심으로 생기지 못합니다. 기술 중심으로 생겼다가도 보면 SI로 다 빠져가지고 바쁜 일하는, 그러니까 성장하는 어떤 회사가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먹고 사는 정도만 되는 이런 회사로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기업들은 스타트업이나 작은 회사들을 오히려 투자도 하고 키우고 조금 끌어주는 리더십도 발휘하고 이런 게 필요한 것 같고, 그런 거 정부는 그런 거에 대한 규제 같은 거를 풀어줘야 되고, 학교에서는 사실은 그 중간에서 그 양쪽을 아까 많이 제가 강조드린 산학협력이나 이런 경험을 자꾸 쌓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양쪽에서 서로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교수님들이 너무 바쁘세요. AI 하시는 분들이. 기업에 계신 분들은 더 바쁘시죠. 일상 업무가 너무나 많으신데 그 다 바쁘신 분들 간에, 근데 제 경험에 의하면 얘기를 조금만 해보면 경우에 따라서 막 고민하던 문제가 하루아침에 풀릴 수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 특히 융합연구의 매력이 그런 부분인데 AI가 그런 특성이 강하고요. 근데 그런 게 체계화돼 있지 않은 이런 거부터 풀어나가면서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이 인공지능 분야만큼 그런 협력이 중요하고 필요로 하는 분야가 또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우리끼리 협력하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또 우리는 글로벌 환경에서 경쟁도 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그런 환경인 거는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짧지 않은 시간 동안에 많은 성과들을 또 우리가 내고 있으니까 앞으로 좋은 더 성과들이 많이 나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한 가지 주제 질문을 하나 또 드릴 텐데 이건 다 답변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몇 분만 좀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AI 인재할 때 우리가 보통 핵심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을 하는 분들도 AI 인재라고 얘기를 하지만 또 인공지능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인재들도 많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디를 우선순위를 먼저 둬야 할까 이런 문제들이 또 요즘에 많이 논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혹시 답변을 해주실 패널분 계시면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제 생각은 정답은 둘 다지요. 근데 굳이 하나 고르라면 제가 아까 발표 자료의 첫 페이지에 나와 있는 걸 보시면 이거 뭐 제가 그 자료의 일서만도 아니고 제가 대학에 있으면서 느끼는 거지만 그 자료를 보시면 그 핵심 인재, 즉 고급 인재, 석박사급의 정말 그 코어 쪽을 이끌고 나갈 그 인재는 그 다른 그 일반 인재보다 훨씬 부족합니다. 그 숫자를 보시면 2배 이상 부족한데요. 그거는 우리가 그동안 미국이나 선진국이 20년 전부터 아니면 10여 년 전부터 투자했던 걸 하지 않고 얼마 전부터 좀 따라잡으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자동차를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옛날에 그 자동차 광고를 보면 엔진 광고를 많이 했습니다. 자동차의 핵심은 엔진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 엔진 기술이 부족해서 우리가 많이 배우려고 했고 좀 컴플레인이 많았기 때문에 그 많이 팔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다른 그 분야 적용할 수 있는 그런 AI 플러스 X 쪽 적용할 수 있는 인재들은 그 다들 회사와 함께 산학협력 정부의 노력으로 같이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코어 쪽 핵심 인재는 저희가 현재도 부족하고 앞으로도 사실은 더 피치를 발휘해서 더 열심히 해야 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다 부족하긴 하지만 저희가 그 고급 인재를 양성하고 그들이 다른 그 AI 플러스 X를 리드할 수 있는 환경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 대학원을 만든 이유도 그거고요. 그래서 좀 저는 그쪽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서영조 원장님 그 핵심 인재에 대해서 중요성을 말씀을 해주셨고요. 예, 장명태 원장님. 저도 그러니까 오히려 코어 AI를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 제가 사실은 오래됐는데 오래 전부터 우리 대학원생들한테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경쟁력을 발휘하려면은 병렬 처리 이런 거 배워야 된다. 가서 시스템 하는 과목 많이 듣고 하라고 제가 계속 권하거든요. 왜냐하면 좋은 알고리즘이라는 게 달라집니다. 지금 사실 머신러닝 알고리즘은 컴퓨터 공학 관점에서 보면 바보 같은 엉터리 알고리즘이에요. 사실 알고리즘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창피할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개념이 왜냐하면 대신에 병렬 처리나 이런 새로운 컴퓨팅 파워 아니면 엄청난 데이터를 잘 활용하는 새로운 알고리즘 그게 결국은 좋은 알고리즘인데 그래서 저희 교육 방식이 좀 달라져야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다른 나라 그 교육 방식하고 비교해 볼 때 저희가 너무 뭐 저도 어쩌면 그 사람의 일부일 수도 있기는 하지만 예를 들면 논문 위주로 너무 한다든지 대학원생들이 거의 논문 쓰기 위해서 연구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제가 요즘 오히려 반대로 교수님들이 답답해할 정도로 그게 아니고 정말로 문제를 풀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알고리즘적인 이론 수학적인 공부도 해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병렬 처리를 제대로 자기가 구현해 가지고 생각한 알고리즘의 성능을 보일 수 있어야 되고 데이터도 정말로 인더스트리나 이런 거 잘 구하는 능력까지 갖춰지는 이런 좀 종합적인 사고를 하는 이런 교육이 앞으로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그거를 현실화하는 거는 여러 가지 또 장애들이 있기도 한데 어쨌든 그런 노력이 계속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게 산업체하고도 자꾸 협력해야 되는 이유인 것 같기도 하고요. 산업에서는 그런 인력을 필요로 하고 사실은 학자로 크려고 해도 그게 필요합니다. 근데 저희가 너무 짧은 단기적인 성과에 좀 집중하는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좀 부족한데 그게 앞으로 좀 많이 노력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이 좀 부족해서 근데 이 온라인상에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좀 해주셨어요. 근데 대부분의 내용이 지금 패널분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답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만 간단하게 좀 추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여기 나와 계시는 분들은 다 AI 대학원급의 원장님이신데 여기 질문 중에 한 분은 도대체 이제 미래 AI 시대가 온다는데 우리 아이들 교육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가정교육부터 이게 부모님들의 걱정이시죠.
그래서 혹시 좋은 말씀 해주실 수 있으면 그 한두 분만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요즘 그죠 전남 뭐 교육청하고 그다음 광주시 교육청하고 계속 협력하면서 대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저희 미래 세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그리고 오늘 전시장 돌려보면은 부산시에서 하는 시교육청의 여러 학교들 활동들도 봤고요. 생각보다 조금씩 AI가 뭔지 저희가 해보는 애들 속꿉장난 같은 것들은 이제 펼쳐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아이가 제대로 된 어떤 저희 한국엔 그 에버랜드가 제일 크니까 에버랜드 같은 그런 시설이 만들어지고 거기서 세상급 결국 근데 작은 것부터 쭉 올라가서 가야 되잖아요. 결국은 AI는 저희가 창의성, 수학적 사고 이런 부분. 근데 중요한 거 이런 결국은 초중고에서 저희가 하는 AI는 소프트웨어니 아니면 소프트웨어 전반적인 부분을 정규 과목으로 가르쳐야 된다. 이거부터 풀어가야 된다. 그런 부분이 결국은 되는 거. 어떻게 가르치는 부분이 제도적에서 그거를 시스템에서 접속해서 계속 끌고 와서 키워줘야 된다. 다른 나라들 많이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정규화 될 거예요. 한국도 빨리 바꿔야 대한 체제를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이단아 같은 소리를 하는 것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AI 교육 뭐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도 너무나 부담스러운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 더 부담을 얹지 마시고 지금 김종원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프트웨어가 정규 교육으로 들어가면은 그것으로서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충실하시고 지금 현 교육 수학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 교육들을 제대로만 하면은 그러면 이 시대에 AI 시대에 살아남기 전혀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걱정이 많으신 우리 학부모님들 많은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실 시간이 좀 더 있으면 귀한 분들 모시고 여러 가지 얘기 좀 더 했으면 좋겠는데 아쉽게 시간이 다 돼서요. 오늘 그 AI 인재 양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산학연 협력 이런 데 대해서 많은 얘기가 나왔던 것 같고, 실제로 이 오늘 들으신 많은 청중분들 좀 궁금한 것들도 해소가 되고 앞으로 우리나라 AI 발전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